간병비보험 쓴 만큼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송동욱입니다. 그동안 실손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아서 100% 내 돈으로 감당해왔던 간병비, 다른 사람들은 간병비 보험에서 300만 원을 받을 때 나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비 보험 활용 꿀팁과 손해보지 않는 방법까지 모두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중간에 나가는 퀴즈까지 맞추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하루 평균 11만 원 이상을 간병비로 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0.8%에 달했습니다. 하루 11만 원의 간병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만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지원하지 않고요. 실손보험 역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건 오직 간병인 보험뿐이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전체 응답자의 40.8%가 하루 평균 얼마나 이상의 간병비 지출을 했을까요?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까요? 우선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이 간병인 지원 일당이고요. 간병인을 사용하고 보험사로부터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직접 간병인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고요. 물가나 인건비 상승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단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최소 48시간 전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서 급하게 간병인이 필요할 때는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가 힘듭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어플이나 업체에 전화를 해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성향에 맞는 간병인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향이 안 맞는 간병인은 이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겠죠. 다만 가입자가 간병인을 사비로 먼저 지출을 또 해야 되는데요.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은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간병인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겪어야 하죠. 다행히 최근에는 일정한 기간 후에 보험금이 올라가는 체증형 방식이 나왔는데요. 덕분에 인건비 상승에 의한 간병비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어플도 발달하면서 간병인을 찾는 게 어렵지 않게 됐죠. 여기서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 또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이라는 건데요. 갱신형은 일정한 주기가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 일정 기간만 납부하면 그 후부턴 보험료 지출 없이 혜택을 유지받을 수 있는데요. 간병인 보험에서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갱신형, 사용 일당이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가족이 간병해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의 차이를 비교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보험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에는 가족 간병도 되고요. 인건비 문제는 체증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점 덕분에 간병인 사용 일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20년 납 90세 만기 40세 남자 1급 기준 간병인 사용 일당 설계안입니다. 보험료는 31,052원인데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비갱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즉 40세 남자분께서는 가입 직후 20년 동안만 납부를 하시고 61세부터는 보험료를 안 내도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해냐, 질병이냐의 차이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세 가지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첫 번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썼을 때 15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고요. 두 번째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썼을 때 5만 원을 주는 담보. 세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7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뭐냐면요,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 간병까지 함께 책임져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이 서비스를 모든 병원에서 제공해 주는 건 아니라서요, 이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썼을 때 지급되는 한도는 15만 원까지인데요. 실제로 23년까지 11만 원 이상 지출자가 40.8%에 달했습니다. 하루 일당을 15만 원을 받게 되면은 간병비가 빠듯할 수 있거든요. 기존 20만 원까지 보장하던 곳도 한도를 축소하면서 보장이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담보가 간병인 입원 지원비인데요. 일반 병원에서는 간병인 비용으로 연간 100만 원 이상 지출부터 추가로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최대 한도는 400만 원이고요. 간병인 입원 지원비를 가입할 수 있는 회사는 A, B사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간병비로 300만 원을 썼다면 A사에서는 200만 원, B사에서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체증형입니다. 보시면 20년 후 2배라고 적혀져 있죠.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이용 시 30만 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이용 시 10만 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1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년 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에도 보험금이 2배나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정도면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체증 방식이 다른데요. A사처럼 5년 주기로 체증되다가 20년 뒤 2배까지 올라가는 회사도 있고요. C사처럼 중간 과정 없이 그냥 20년이 지나면 2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단, 체증형 보험을 모두에게 추천해드린 건 아닙니다. 체증형 보험 같은 경우엔 20대에서 40대 정도인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당장 간병인을 써야 하는 고령층의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는 납입 면제 및 납입 지원 혜택인데요. 납입 면제는 보험 가입을 하고 납입하는 20년 안에 유사암을 뺀 암에 걸리거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특정 상해로 인한 수술 시 보험료가 면제되는 혜택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은 90세에서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추가해야 할 특약인 거고요. 납입 지원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같은 유사암 진단 시에 남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특약인데요. 역시나 간병인 보험 가입 시 꼭 추가해야 할 담보로 갈 수가 있습니다. 181일 이상 특약이라든지 납입 면제, 납입 지원 담보들은 간혹 보험료만 신경 쓰시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증형은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지만 181일 이상과 납입 면제 및 지원은 누구나 꼭 필요한 특약이니까 잊지 말고 넣어주셔야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181일 이상 납입 면제 및 지원 혜택을 추가했을 때 20년 납 90세 만기 상해급수 1급 기준 연령별 보험료입니다. 현재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의 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을 수가 있겠죠. 이거보다 많다면 혹시 불필요한 특약이 포함된 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너무 적다면 말씀드린 담보들이 빠져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전체 간병인 보험사를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회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인데요. 연령,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일부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차이가 너무 크거나 작다면 최소한의 점검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 가입 전 빼놓으면 손해보는 추가 담보 3가지와 간병인 입원 지원비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입 전 주의해야 하는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족 간병이 가능한지 유무인데요. 일반 회사에서는 약관 자체에 가족 간병은 제외한다라고 제한을 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가족 간병이 가능하려면 이 약관처럼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라는 이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는요, 케어네이션과 같은 어플도 포함이 되고요. 이 업체를 통해 가족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간병비를 지불을 해주면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서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간병인 중개 플랫폼, 즉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금융감독원에선 지난 11월 일부 중개 플랫폼을 약
약관상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별 약관을 통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가족 간병이 안 되는 회사를 찾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병비 청구 시 서류 준비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인에게 간병을 맡긴 뒤에 청구를 했다가 실제 간병을 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지급 보류가 된 사례도 있었고요. 청구한 영수증 문제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병 관련 약관 통일을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 간병을 이용하지 않고 청구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특히 가족 간병 시에는요, 간병인 계약서, 근무 일지, 간호 기록 등은 물론이고 관련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인 치료 문구인데요. 이 문구의 문제는 질병으로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썼을 때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로 피해본 대표적인 사례가 암 입원 일당인데요. 이 약관에 포함된 암의 직접 치료라는 문구 탓에 암에 의한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에선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간병인 보험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요. 이 약관처럼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혹시 모를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 만한 약관의 존재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알려드린 간병인 보험은 회사별로 약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저렴하다면 혹시나 꼭 필요한데 빠져있는 담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보험 혼자서는 설계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 고정창 확인하시면 되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퀴즈 정답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